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호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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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재보궐선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요. 좀 보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상 대결,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서울시장. 박영선 민주당 후보일 경우에 단일화가 돼서 양자 대결 갔을 때 안철수 후보가 야권에서 나올 경우에는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저런 수치가 나오네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아니고 나경원 후보일 경우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될 경우에는 양자 대결할 경우에 조금 격차가 벌어집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나가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이제 세 가지 양자 대결 상황이 시사하는 것들 두 분께 좀 차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권의 단일화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사실상 그렇게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많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후보는 단일화가 돼도 민심은 단일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떤 후보를 지지할 때 진영이나 정당을 지향점으로 두고 이렇게 지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물을 또 하나에 두고 중심에 두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지지했던 분들이 단일화 후보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럴 때 이제 철회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발생해서 예. 사실 단일화의 어떤 그 효과가 기계적으로 1+1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3자 대결에서 2자 대결, 양자 대결로 가도 거의 지지율이 그대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예. 그 경우는 지지의 어떤 그 하는 세력이 또는 뭐 집단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응집도가 굉장히 높다. 뭐 이런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범야권의 단일화는 이른바 A조, B조, 국민의힘이 A조라 하면 제3지대를 B조로 해서 각각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조, 2조. 네. 예, A조, B조, 1조, 2조. 근데 이제 A조나 1조로 맞아. 칭할 수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설사 누가 된다 하더라도 저런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굉장히 고전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고민이 커지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전에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3자 본심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3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국민의힘에서 설사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된다 한들 안철수 후보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저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데 저는 이제 우선은 4월 7일까지는 한 달 보름 이상 남았다는 점. 그리고 1조든 2조든 A조든 B조든 간에 지금 야권 단일화 후보는 각의 경선이 진행 중이다. 경선도 초기 단계다. 예를 들어서 어제 안철수 금태섭 3지대 단일화 토론이 처음 있었고 예. 국민의힘은 16일 날 처음으로 토론했잖아요. 그것도 네. 유튜브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1대1 스탠딩 토론 미국 대통령 후보식으로 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도 1대1 토론회가 2번 그리고 4자 토론회가 3번이나 남았어요. 텔레비전으로 중계 방송되는 것도 4번 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굉장히 안철수 후보에게도 야권 단일 후보의 그 뭐라 그럴까 선제를 당했다 그럴까 그래서 안 뜨고 있는 것만은 또 분명해 보인다. 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안철수, 금태섭 두 예비 후보의 어제 있었던 토론 이야기도 좀 잠시 나눠보면요. 이게 한 번 미뤄졌던 토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두 분께서는 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는지, 어떤 후보가 좀 더 인상 깊으셨는지 먼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너무 무난해서 왜 이 TV 토론을 했는지 그리고 왜 무산시켰는지 예. 뭐가 쟁점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제3지대 후보들을 부각시키고 이렇게 붐업을 하는 그런 취지가 굉장히 컸는데 예. 그런 효과는 거의 안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공통 주제로 이제 채택한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4년을 평가하는 겁니다.
시장 보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왜 정부를 평가하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박원순 전 시장 3기 동안을 평가한다 그러면 그게 등치가 돼요. 네. 이해가 되는데 왜 정치적인 어떤 부분을 집중하게 했는지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금태섭 후보가 지적을 좀 잘한 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원래는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서울시장 절대 안 한다. 그랬었죠. 그런데 다시 번복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명분이 뭐였냐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온다. 시장 보선을 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온다 그러는지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맥락에서 다시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면 그럼 8개월 이후에 또 이제 그렇게 번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절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사실은 정권 교체를 필요로 해서 또 내가 다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은 저는 금태섭 후보가 적절하게 질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72만 호 지금 주택 건설을 하는 거를 지금 안철수 대표가 공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금태섭 후보가 그거를 아주 송곳 검증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매우 아쉽게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굳이 따지자면은 안철수 후보가 생각보다는 뭐랄까 잘 지켜냈다고 이게 아시는 대로 안철수 후보가 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토론회에 나오셨다가 손해를 좀 많이 봤잖아요.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하고 그다음에 갑철수입니까 이건 희화될 정도였는데 어제 보니까 그나마 좀 많이 좋아진 그거는 분명해 보여. 예를 들어 좀 표정도 차분해졌고 그런데 또 하나는 준비는 좀 많이 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말 잘하는 해설가보다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겠다. 그는 본인이 아마 작심하고 준비했던 그 멘트 같기도 하던데 어찌됐건 어제 토론회 결국은 잃을 게 많은 안철수 또 잃을 게 전혀 없는 금태섭 후보 간의 대결이었으니까 약속대는 비슷했잖아요. 어차피 형식을 갖고 다투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 주제도 문정부 평가라는 게 좀 둘이 같이 갈 수 있는 걸로 좀 애매하게 만들어놨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둘 다 조금은 그나마 특징을 좀 발휘했던 것 같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한 동시 접속자가 한 10,000명 정도 됐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토론회가 오히려 동시 접속자가 아마 10,000명이 안 됐을 겁니다. 그거 보면은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특히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조리 있게 설명도 하고 그 논법이나 말하는 대화술 이런 게 능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좀 그런 거 아직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토론회를 통해서 또 참모들과 토론을 통해서 편하게 자기 이야기 하듯이 하면 될 텐데 조금 어색한 대목도 많이 보여서 앞으로 본선에 나가시더라도 어찌됐건 다시 한 번 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 그럼 또 이기게 되면 나가야 되는 민주당 후보와의 토론회 이런 게 대비해서라도 정말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훈련은 안 대표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대표 같은 경우는 TV 토론에 좀 약하다라는 이미지. 이와 함께 또 어제도 금태섭 후보가 언급을 했지만 소통이랑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비단 첫 번째 토론이었지만 좀 느끼신 게 있을까요? 변화된 게. 저는 그 부분도 아주 충분히 이렇게 설명이 안 됐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소통이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지만 지금 가장 직접적인 거는 지금 안 대표가 출마를 했잖아요. 출마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당내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당의 추인을 받은 것인지 오늘 갑자기 본인이 당 후보로 나온다. 그거 외에는 그 안에서의 어떤 당에서의 소통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그런 부분은 저는 계속 회의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토론을 잘한다, 못한다. 사실 그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번 기회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하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기이지만 또 그거를 잘 넘어가면 그게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다 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금태섭 후보가 뭔가 질문을 하면 그걸 좀 더 공격적으로
받아치고 다시 공격하고 뭐 이런 역동성 있는 토론을 좀 기대를 했는데 예. 거의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모습이 나중에 가서 이제 뭐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면 국민의힘당 후보와 단일화 한다면 예. 그런 어떤 기량이 좀 나올까 좀 아직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일각에서는 막말 논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선거 때면은 뭐 막말 논란이 뭐 늘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당연한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후보들은 좀 조심하는데 대변인 당을 대표하는 대변인단이나 이런 데서 좀 실수하기 쉽고 뭔가 언론 환경하고도 좀 관련돼 있는데 이렇게 자극적으로 좀 써야 그 제목으로 잡힌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뭐 어떻게 보면 그 부주의함과 실수 플러스 언론과 정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지금의 언론 환경에서 나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좀 더 저는 앞으로 들어가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토론이 우리 같은 이런 이제 방송도 많아지고 하면서 국민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고 어디 순발력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표정이나 이런 거 진지함, 진정성을 다 안다고요. 그래서 저는 안 대표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말 잘하려는 부담감, 제스처, 표정 이런 것보다는 자기 생각, 진정성을 좀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예. 내가 누가 안철수냐, 안철수 다음이라는 게 뭐냐, 안철수식 정치라는 게 뭐냐라는 점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하는 그런 태도는 앞으로도 토론에서 꼭 필요하다고 봐요. 예.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조금 전에 임성근 부장판사 이 탄핵과 관련한 그 또 후에 뭐 거짓 해명 논란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과 법원에 혼란을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거취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본인의 그런 행동들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라는 점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글쎄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사과 이것으로 이번 사태가 좀 일단락이 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긴 쉽지 않죠. 이게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호재거리인데 이게 금세 그렇게 끈을 놓겠습니까? 일단은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 사과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전번에 한번 현관에서 네. 임 부장판사와 국민들에게 이제 사죄하는 그런 언급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공식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반면에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를 이렇게 깊은 사과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취 문제는 선을 긋는 거에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퇴의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반대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다는 것이죠. 예. 그럴수록 아마 야당의 공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제 왜 야당 의원들이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왜 그 향의 방문했을 때 그때 아차 싶어서 오늘 이제 저렇게 사과를 하신 건데 첫째 이미 사과한들 내가 볼 때는 사법부 내부에서의 권위가 많이 훼손됐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판사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저렇게 거짓말한 게 공공연히 드러난 저런 분이 우리 사법부를 대표하는 데에서는 말 안 해서 저는 안으로 불불 끓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하는 분들은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런 게 검찰과 달리 판사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 그래서 그 정도인데도 나오는 게 저렇다면 저는 내부 분위기가 짐작된다는 취지고요. 예. 또 하나는 모든 사단의 발단이 됐던 임성근 부장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준비기일이 열린다고. 다시 말하면 28일 날 자동 면직되는 임성근 부장에 대해서 26일 날 이틀 전에 처음으로 준비기일이 열린다 하면 첫 재판 날짜는 면직되고 난서예요. 자동 면직되고 나서. 그때 헌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다. 이거는 이미 파면 취소는 못 내리지만 위반인가 아닌가 따져보자는 것도 헌법재판관끼리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많이 안 드러났습니다만 법원 판사들 인사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나왔습니다만 서울중앙지법에 3년 있으면 다들 바꾸는데 예. 어떤 재판부 다시 말하면은 임종원 실장이라든지 이런
이런 중요한 조국 전 장관 재판부는 6년, 4년 그대로 계속 연임시키고 다른 재판부는 다 바꿨단 말이에요. 양성태 대법원장이라든지 바꿨고 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린 재판부도 다 바꿔버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영신 교수 재판부를 아예 대등 재판부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판사들의 인사도 지금 검사처럼 정치적 코드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의심을 사고 있다. 저는 이 대목이 앞으로도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이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그 전 정부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진실한 고백과 사과, 반성 없이 이번 사안을 정쟁으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 불법 사찰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며 정략적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일이 없었겠냐며 본질을 흐리려 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공개하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면 돌파 의지가 좀 보이는데 어제까지 국민의힘에서 김대중 정부, 그다음 노무현 정부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계속 공세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불법 사찰 있었다면 그것도 공개 요청하고 다 보자. 뭐 이런 식의 좀 분위기가 좀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민주당의 지금 입장이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찰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부도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DJ 정부건 노무현 정부건 뭔가가 있다 그러면 다 조사를 해서 어느 정권이든 과거 몇십 년 전 거라도 사실은 다 드러내서 진상규명을 하고 진상규명하는 이유는 사실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좀 조사가 돼서 다시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이런 사찰이 이루어지거나 사찰 논란이 발생하는 그런 후진성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게 공방으로 혹시 번지게 된다면 본질이 좀 흐려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게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시는 대로 정보기관에 어떻게 보면 감시죠.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감시란 말이죠. 사회 유력인사의 감시인데 이거는 넓게 보면 중앙정보부 시절에 최고 심했어요. 그거는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테고. 그다음에 안기부 시절, 그다음에 국정원 시절로 약화된 거예요. 그 강도나 이런 게 약화됐다고. 다시 말하면 저도 기억나는 게 김영삼 정부,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은 미림팀 사건이 크게 불거졌잖아요. 그 식당에다 도청장치 켜놓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정치인끼리 대화하는 거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노태우 김영삼 때 정부 때 일이에요. 그럼 DJ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아시는 대로 박민식 전 의원이 당시 검사로서 수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국정원 조직 자체가 8국 과학보안국인가가 동원돼서 기계를 아예 만들었어요. 예. 그 다 휴대폰까지 다 도청했던 게 2,000여 명 도청했던 게 드러나서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됐던 사건이 바로 이 김대중 정부 때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나는 게 신건 당시 원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거 도청 장비를 10톤을 인천제철 용광로에서 녹였다고 표현했어요. 예. 그 이제 다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여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 때는 민정수석에서 주문을 해서 국정원에서 했다.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어느 정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은 그 박지원 원장 말이 맞아요. 60년 흑역사를 정말 청산하려고 그러면 박지원 원장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비실장했죠, 수석했죠, 장관까지 했는 마당에 다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좀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을 보니까 내가 해도 너무하더라. 내 단계식은 없을 테니까 정치부에서 도와달라. 완전히 파기하겠다고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이 시점에서 다 들고 나와가지고 MB 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 그러니까 18대 국회 아닙니까? 그렇죠. 18대 국회의원 전원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런 상황인데
18대 의원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신년도 있겠죠. 사찰 대상이 그렇다면 될 수 있었을 거고 본인은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뭐 제가 뭐 눈에 띄는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 방식이 문제잖아요. 제 주변에서 저 신의원이 어떠냐, 뭐 이게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옛날처럼 도청과 이렇게 미행을 해서 했는지 그런 저는 관심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정부나 모든 국정원의 조직 자체가 있었다면 새로 조직이 만들어졌던 건 아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MB 때 누군지 몰라도 민정수석이 과도하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이 논란이 뭐 지금 뭐 국민의힘당의 박형준 후보를 지향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지금 본인이 거기에 개입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논란을 그러니까 그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내용을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다음 주에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게 되면 거취가 결정이 될 텐데 뭐 박범계 장관을 비롯해서 뭐 물밑에서는 지금 뭐 수습을 좀 하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신수석과 청와대 어떤 결정 좀 내릴 거라고 보세요? 저는 청와대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과 지금 민정수석이 인사 문제로 갈등을 하고 그런 상황을 모두 다 낱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을 이제 공개를 한 것이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신수석을 사퇴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퇴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수석의 어떤 사퇴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신수석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일을 했고 12년도 그리고 17년도에 선대위 캠프에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 출신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분인데 이분의 어떤 정체성이 그러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수석은 두 가지의 어떤 정체성 속에서 사실 고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공신의 한 명. 하지만 또 검찰 출신은 검찰의 어떤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과제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울 텐데 이제 22일 날 보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좀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결재 사항이고 또 민정수석 거취 문제도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고 관장 사항인데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신성한 존재라고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시는 겁니까? 왜 검찰 인사가 그렇게 됐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거듭된 사의를 굽히지 않고 휴가를 내고 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청와대에서 이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 국민의힘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야당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봐도 왜 청와대의 설명이나 이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청와대의 설명 결국 보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들고 온 검사장 인사안이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드는 질문은 그러면 누가 가서 재가를 받았느냐? 그러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냐? 박범계 장관이 직접 청와대 와서 한 거냐라는 질문이 나올 테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이
조율 안 된 걸 과정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모르고 했다면 그 장관이 대통령한테 제가 했다고 이렇게 이미 조율했다고 말했느냐.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고 그 과정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 그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는 거냐. 결국은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했냐.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 들어보기로는 대통령께서 사표를 만류했다는 거 아니고 여러 차례 그것도.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추리죠. 결국은 신현수 수석을 데려올 때는 민정수석 시킬 때는 검찰 출신을 처음 시키는데 검찰 관계를 좀 잘 풀어가고자 하는 취지였을 테고 예. 둘이의 오간 대화나 거기에서 나름대로 신현수 수석은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했을 테고 그게 지키지 않았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검사장 인사 패싱뿐만 문제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그다음에 지금 심지어는 여당 일부 의원들은 중대범죄수사처까지 만들고자 하는 데 대한 제어 안 되는 거 대통령이 오히려 그쪽 강경파 손을 들어주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민정수석으로 내 역할은 여기서 끝이구나.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받아주는 이 구조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난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월요일 날 출근 오히려 뭐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갔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없는 사이에 알아서 판단하시고 좀 후임자 좀 정해주세요. 저는 이런 의지로 보는데. 네,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김관옥 교수께서 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입장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수석의 의사가 인사 안에 포함이 됐는지 안 포함이 되지 않는지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관례상 민정수석의 어떤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상황은 저는 이 검찰 개혁의 그런 와중에 있는 것이고 사실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도 신수석을 패싱하고자 하는 초기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자 했던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런 불가피성이 여권 내부에 있었던 것이고 네. 그것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논란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그야말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